1935년 11월 3일 오전 2시 30분경 추운 날씨임에도 얼굴이 파랗게 질린 어린아이 2명이 모토 우지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어른들이 겨울옷을 입고 다니기에도 추운 날씨인데 이 아이들은 잠옷바람에 맨발로 경찰서로 달려온 것입니다. 너무 놀란 경찰은 아이들을 잡고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추운 날 맨발로 달려온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들은 오늘 새벽 집에 강도가 들어 오빠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층에서 자고 있던 오빠는 1층에서 강도 소리가 나자 강도를 제압할 틈을 엿보고 있던 차에 2층에서 뛰어내려와 강도와 혈전이 벌어졌는데 칼을 들고 있던 강도를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아이들의 말만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도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진지한 표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을 따라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집안 곳곳에 퍼져 있는 혈흔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마도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끔찍한 봉변을 당하지 않았나 판단되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끔찍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경찰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11월 3일 새벽 2시경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부엌 쪽 문 밖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었는데 아주 미세하게 누군가 자물쇠를 열려는 소린 것 같아 눈은 감았지만 귀는 부엌 쪽을 향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20대로 보이는 두건을 쓴 강도가 들어오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돈을 내놓으라며 칼을 어머니 목에 대면서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어머니는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두 자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옆에는 올해 21살, 17살 두 딸과 11세 막내 아들이 같이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돈이라고는 몇 푼밖에 없던 터라 선뜻 지갑을 내놓기도 불안했습니다. 만약 돈이 적다며 딸들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른다면 돈을 건네주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도는 머뭇거리는 어머니 목에 칼을 밀어넣으며 협박을 했습니다. 순간 어머니는 이불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60엔을 꺼내 강도에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이 돈 벌려고 강도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래층이 소란스럽자 이 틈 계단 틈 사이로 아래층을 내다보고 있던 아들 마츠구가 강도를 제압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츠구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권투를 배웠던 터라 운동신경이 좋아 상당한 싸움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던 순간 마츠구는 순식간에 계단을 타고 내려가 강도를 발로 찼습니다. 그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마츠구는 왠지 복부에서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도 칼이 꼽혀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칼에 찔려보니 이상한 금속물질 느낌의 이질감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마츠구는 순식간에 자상 20여 옷을 찔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망한 마츠구를 보자 강도는 들어왔던 부엌문을 열고 도망갔습니다. 1935년 11월 4일 요미우리 신문은 이 청년의 애석한 죽음을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기자가 취재한 이웃 주민들은 강도의 잔인한 살인 행위 때문에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수상한 20에서 25세로 보이는 한 청년이 그 집을 기웃거리며 부엌 쪽을 유심히 지켜봤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기자는 인터뷰 내용을 신문기사에 올렸습니다.
범인은 이 집 구조를 숙지한 후 철저한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 마츠구 아버지 히로시 51세는 도쿄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사할린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먼 곳에서 아들의 비참한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불의를 보면 참지 말고 정의를 위해 싸우라며 가르쳤던 검도며 권투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된 지도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먼 곳에 개원을 하며 걱정도 많이 했고 병원이 자리 잡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내 자녀를 키운 재미로 버텨왔는데 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히로시는 급하게 병원 문을 닫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히로시에게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강도를 잡겠다고 말해주었지만 사실 경찰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나마 단 하나밖에 없었던 범인이 버리고 간 범행 도구가 훼손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범인이 아들을 살해한 후 칼을 싱크대에 버리고 도망갔는데 11살짜리 막내 아들이 싱크대에서 피 묻은 손을 씻는다며 수돗물을 틀어버리는 바람에 칼에 남았던 지문과 혈흔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웃의 증언에만 의지하며 수사했고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검을 마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아들은 영안실에 안치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늦어진 이유는 혹시라도 모를 사망 원인이 부검 결과로 밝혀질지 모른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토우치경찰서는 범인을 잡기 위해 택시회사와 여관, 상가들을 돌며 탐문 수사했고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지어는 목격자를 찾기 위해 라디오 방송에 목격자를 찾는다는 방송을 내보낼 정도였습니다. 1935년 11월 9일 드디어 아들 마츠구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은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뚜렷한 목격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 전단지며 방송을 했으면 한두 명이라도 목격자가 나와야 정상인데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그렇다면 집안에 있던 어머니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생인데 설마 저 힘없는 어머니가 칼로 찌른다고 해서 순순히 당하고 있었을 리는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그 집안에는 어른이라고 해봐야 어머니밖에 없었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어머니를 수사선상에 올려놔 보았습니다. 경찰도 형식상이었지만 그래도 마츠구 장례식에 조문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형사는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앉아 상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죽었는데 울거나 슬퍼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어렵다는 치과대학에 진학한 수재였고 큰 아들이었는데 상식적인 상주 모습이라면 최소한 가까운 사람이 조문을 왔을 때 슬퍼할 것이라는 것이 상식인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이 고생이 많으시다, 애석하다라고 물으면 이것도 운명인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말을 엿듣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아들의 운명이었다.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말인 것 같은데 경찰 입장에서는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부모가 이득을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만약 아들이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만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아버지에게 혜택이 갈까? 다음 날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맞추고 앞으로 들어져 있는 보험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경찰은 보험 관계를 알아보던 중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들 맞추고 앞으로 생명보험이 3개가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각기 다른 보험회사의 생명보험이었는데 월 납입금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각 보험회사의 수령 예상 금액을 합계해봤더니 약 6만 6천엔, 지금 한화로 약 50억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다른 자녀 앞으로는 보험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 대충 장남 맞추고에게만, 그것도 생명보험으로 3개나 들어있다는 것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를 용의자로 올려놓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보험회사를 방문해 보험금 지급 여부와 보험금 지불 방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그렇지 않아도 본인도 마츠구오 아버지 행동이 이상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히로시는 아들이 사망한 바로 다음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회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사망했는데 아들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며 자세하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자 보험사 보상과 직원은 당사자의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자 그날 바로 병원에 가서 사망진단서를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만약 수일 내로 아들의 사망진단서를 가져오면 지급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고 물어 대략 6만 6천엔 정도라고 알려주자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긴 후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히로시를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들의 보험금을 노린 아버지의 흉악한 범죄가 틀림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1월 30일 경찰은 아버지를 소환해 조사했으나 보험금을 타가기 위해 보험회사를 들러 상담한 것은 맞지만 아들의 사망으로 아직까지 사익을 취한 것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의구심만 있었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각종 언론에서는 경찰이 헛다리를 짚어 아버지까지 의심하고 있다며 아무리 그래도 설마 아버지가 범인이겠냐며 경찰을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웃음거리가 된 경찰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며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오후 4시 후지서에 유치 중인 대학생 여동생 에이코가 구치소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여동생 에이코를 별도로 불러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유치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경찰은 배려를 해주는 척하며 조사실에서 에이코를 추궁했습니다. 겁에 질린 에이코는 범죄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오빠를 죽였습니다. 에이코는 모든 범죄는 엄마가 시켜서 한 것뿐이라며 자세한 범행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히로시는 독학으로 의과대학에 진할 정도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쿄에서 다른 의사들과 경쟁하기에는 학벌이 약한 아버지의 병원이 자리 잡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병원 간 경쟁이 약한 북해도 위쪽에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차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지내던 아버지는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주위 여성과 바람이 나버렸습니다. 바람난 의사라는 소문이 도시에 퍼지자 병원을 찾는 손님들이 갈수록 줄어 결국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갔던 것입니다. 파산하게 되면 그동안 빚졌던 돈을 갚지 못해 은행이며 사채업자에게 시달릴 것이 뻔했고 그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야 했는데
그는 마땅한 방법이 없자 병원 앞으로 화재보험을 들어 화재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을 개혁하게 되었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부인을 사할린으로 불러 같이 자고 있었다는 치밀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불을 지르기 위해 병원 1층에 인화성 물질을 조금 뿌리고 불을 붙인 후 히로시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잠을 자면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병원 후 화재를 발견하고 인근 소방서에 신고해 초기에 불이 꺼지는 바람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부부는 본인들이 왜 이렇게 돈 때문에 고생을 해야 하는지 원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들 맞추구, 장남 맞추구가 5년째 치과대학을 졸업을 하지 못하고 망나니처럼 매일 술을 마시면서 도박에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뒤치다꺼리 하느라 수많은 돈을 탕진했던 것이 억울했습니다. 치과대학도 그 당시 시험 감독이 엄격하지 않았던 터라 대리시험으로 합격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저런 아들 녀석이 사라지는 것이 돈도 안 들고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안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처음 아들을 독살하려 시도한 방법은 음식에 독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이 제대로 녹지 않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들이 난잡한 생활하다 매독에 걸려 들어왔을 때 매독약 대신 다른 약을 주사해 독살하려 했으나 간호사가 양 조절을 잘못해 그마저도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이었지만 생명력이 끈질기다며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잔뜩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는데 완전 감각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 두었던 밧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술 취해 있는 아들 두 손을 등 뒤로 꺾었습니다. 그런 뒤 밧줄로 아들 두 팔과 다리를 묶었습니다. 밧줄에 묶인 아들 맞추구 몸은 마치 휘어진 활처럼 가슴과 배를 앞으로 내민 형태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고통스러워하다가 술이 깨어 본인들에게 복수라도 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들이란 어머니와 여동생 에이코 그리고 17살 딸 11살짜리 막내 아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을 죽이기 위해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날만을 위해, 오로지 이날만을 위해 자녀들은 수십 번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 계획의 최대 걸림돌은 대학생 딸 에이코였습니다. 에이코는 범행에 절대로 동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오빠를 살해하는데 동참할 수 있냐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에이코, 만약 오빠를 죽이지 않으면 다음 학기에 대학을 중퇴하게 될 거야. 네가 오빠를 죽여. 어머니는 칼자루를 딸 히로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히로시는 어머니가 건네준 시퍼런 칼을 힘없는 손으로 받아쥐었습니다. 히로시는 범행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본인이 직접 오빠를 죽여야 하는 살인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건 당일 어머니가 오빠를 밧줄로 묶고 있었고 칼자루를 쥐고 있던 여동생 에이코는 멈추지 않고 오빠를 향해 칼을 휘둘러 자상 20곳을 남겼습니다. 에이코는 머릿속에 절대로 중퇴만은 안 된다며 이 모든 것은 다 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오빠를 살해한 후 어머니의 시나리오대로 막내 여동생과 아들이 잠옷바람과 맨발로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향해 달려! 어머니는 아이들이 경찰서에 달려가면 경찰들이 절대로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러 어머니가 오지 않고 동심을 이용한 비열한 방법을 활용한 것입니다. 경찰은 아버지 히로시와 어머니 그리고 세 자녀를 구속했습니다. 1937년 7월 19일 법원은 이 사건을 주도한 아버지 히로시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어머니에게도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딸 에이코 또한 살인을 주도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아버지 사형, 어머니 무기징역, 장녀 에이코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938년 12월 23일 히로시는 또다시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복역했습니다. 히로시는 복역 후 가출소한 날 자살했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란 본인만 모르는 착각입니다. 완벽한 범죄를 꿈꾸었고 심지어 자녀를 이용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범죄였지만 결국 잡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위 사람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가족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1932년 2월 8일) 저녁 야마다는 약 일주일 만에 본인이 운영하는 닭똥 처리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방문해서인지 닭똥이 배수가 되지 않고 한참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야마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배수구 쪽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배수구가 막혀 닭똥 우물이 빠져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랜만에 와봤더니 난장판이라며 투덜대면서 배수구를 유심히 봤더니 천조각 같은 것이 배수구를 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조가리를 손으로 집어 쭉 당겼더니 여성 속옷 같은 것이 찢겨져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물을 걷어내고 속옷이 걸쳐있던 물체를 봤더니 여성 시체였습니다. 야마다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시체를 본 순간 부패가 너무 심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날카로운 무엇인가로 목을 잘라서 시체에는 목이 없었습니다. 상반신은 내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잘게 잘랐고 가슴과 여성 그리고 심지어는 배꼽까지도 도려낸 것이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시체의 상태로 보아 약 3일 정도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녀의 시체 옆에는 칼 2개, 남학신, 흰색 상의 속옷, 염주, 그리고 보자기 1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훼손된 시신도 문제였지만 살해된 이 여성 머리를 찾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2월 11일 그녀의 머리가 발견된 곳은 닭똥 처리장으로부터 22km 떨어진 아이치현 이누야마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키소카와 강에서 사라진 머리가 발견이 되었는데 물속에서 부패가 심해져 마치 가발이 벗겨지듯 머리카락이 뜯겨져 나갔고 안구는 없었으며 흉측한 몰골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체 옆에 있던 보자기를 풀어봤을 때 쿠라시오라는 사람 명의의 간이보험증과
그 사람의 사진, 그리고 쿠라시오에게 도착한 편지 몇 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녀가 이 마을의 상점 딸인 요시다 마스의 금년 19세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 집 인근을 조사하던 중 마스에는 16세 때부터 쿠라시오 아내에게 재봉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스에는 학교를 졸업 후 모든 여성이 거치는 성인이 되는 과정의 신부 수업을 수료하고 있었습니다. 마스의 부모님이 재봉학원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어 가까운 곳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류품으로 남아있는 편지 내용을 확인한 순간 마스에와 쿠라시오라는 남성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쿠라시오 나이가 44세였고 마스의 나이는 19세였지만 둘의 사랑은 깊어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마스의 사망 원인이 쿠라시오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소지품에서 나온 편지의 남자 쿠라시오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쿠라시오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목격했다는 사람조차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마스의 머리가 발견되고 약 한 달 뒤 3월 5일 근처 찻집 집주인은 새놓은 세입자가 월세도 내지 않고 감감무소식이라 화가 났습니다. 밀린 월세 때문에 소리 없이 도망갔나 보다 하고 별채방을 청소하려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잠겨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문틈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천장에 무엇인가 매달려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선명하게 보이지 않자 집주인은 방문 틈 사이로 눈을 더 집어넣어 봤습니다. 다리가 떠있는 마치 사람 다리로 보이는 검은색 바지가 보였습니다. 집주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목매달아 죽은 시신을 조사하던 중 참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남성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속옷은 여성의 속옷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방 안을 조사하던 경찰은 무심결에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검은색 봉투가 있었는데 검은색 봉투를 열어보니 사람의 안구가 들어있었고 지갑이 한 개 있었습니다. 지갑에는 뭔가 복잡하게 써있는 부적 같은 것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은 봉투에는 여성의 가슴, 배꼽, 여성 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실종되었던 마스의 신체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남성은 마스의 죽음과 관련된 가장 유력한 용의자 쿠라시오였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아무리 찾아다녀도 나타나지 않아 수사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자살한 모습으로 발견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내용을 알게 됩니다. 마스부지 쿠라시오는 군마현 출신으로 1988년 태어나 젊은 시절부터 신불, 즉 사이비 종교의 신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비 종교에서 맹신하는 것은 사후세계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쿠라시오도 이 종교에 빠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강해져 갔던 것입니다. 한참을 사이비 종교에 빠져 지내면서 화가자 기술을 배워 도쿄 아사쿠사에 조그만 화가자점을 차리고
그렇게 결혼해서 그냥 평범한 남성의 가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관동 대지진이었습니다. 1923년 일본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관동 대지진으로 쿠라시오 화가자점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 지진으로 부인과 자녀가 모두 실종이 되었는데 쿠라시오는 부인과 자녀 찾는 것을 포기하고 혼자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본인 혼자가 된 쿠라시오는 입에 불칠이라도 해야 해서 일자리를 찾던 중 오사카를 거쳐 나고야에 일터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치아라는 여성을 알게 되면서 이전 부인과 자녀에 대한 존재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고야에 있는 만주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게 되었고, 두 번째 부인 치아는 마을에서 재봉학원을 운영하면서 마을 아가씨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봉학원에 다니던 학생 중 하나가 시체로 발견된 마스에였습니다. 마스에는 인근 화가자 상점 딸이었습니다. 마스에는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 사이에서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치아는 재봉일을 하면서 몸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마도 좁은 공간에서 비싼 먼지가 날리는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폐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치아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녀의 생업이었던 재봉학교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치아와 정이 많이 들었던 학생 마스에는 매일같이 병문안을 왔는데, 병문안을 왔을 때마다 정성을 다해 치아의 병간호를 해주었습니다. 천성으로 심성이 착했던 마스에는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하고 있던 마스에를 유심히 지켜보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쿠라시오였습니다. 쿠라시오는 병상에서 본인 부인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마스에에게 이상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마스에의 헌신적인 모습이 병상 위에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부인보다 더 예뻐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쿠라시오는 병실에서는 부인을 간호하는 척, 동정하는 척 하고만 있었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 부인 치아는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오직 마스에뿐이었습니다. 마스에는 젊었고 나이 먹고 병들어 비실대는 부인이 그저 마스에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구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쿠라시오는 병실에 오는 목적이 차츰 마스에를 보러 오는 쪽으로 마음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추악한 한 남자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발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동대 지진으로 실종된 처자식을 가슴 아파하게는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쉽게 여성을 만나 동거하고 결혼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치아를 만난 것도 너무 쉽게 전철을 잊은 것이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쿠라시오는 자연스럽게 마스에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원장 남편이라서 어렵게 생각했던 그가 다정하게 대해주자 철없고 순진했던 그녀는 그것이 사랑인 줄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스에는 사랑이란 무엇이었을까? 사랑의 감정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상상 속으로만 만들어봤던 사랑이 마치 본인에게 다가온 것만 같았습니다. 병간호를 하는 마스에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도 뻔뻔한 성욕을 풀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1931년 가을, 치아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치아의 시신은
쿠라시오 판단으로 병원 해부학 실습 교재로 사용하라며 병원에 기증했습니다. 얼마 후 병원에서 치아를 해부하고 필요 부위를 절개하는 수술을 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멍한 표정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부인이 죽자마자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다니던 공장에서 직원과의 싸움으로 퇴사한 쿠로시오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고 다시 도쿄로 상경해 일자리를 찾아봐야만 했습니다. 마세는 쿠라시오에게 헤어지기 싫다며 돈은 적게 벌어도 되니 본인 곁에 머물러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경해야겠다는 쿠라시오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해 12월 쿠라시오는 마세의 만류에도 상경했습니다. 추운 겨울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쿠라시오는 숙소에 도착한 마세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어서 돌아오세요. 이 편지를 받아든 쿠라시오는 더 이상 추운 겨울 혼자 길거리를 헤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긴 뒤 한 달여 만에 나고야의 마세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1932년 1월 14일 다시 나고야로 돌아온 쿠라시오는 그가 묵고 있는 여관으로 마세를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밤낮을 그녀와 정사에 빠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들의 사랑은 불타올랐습니다. 턱까지 차오르는 숨막히는 사랑이란 이런 것이었나. 마세는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깊어갈수록 그녀에 대한 쿠라시오 속마음의 불신도 깊어갔습니다. 이전에 도쿄에서 마세의 의미심장한 편지를 받아본 그는 마세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쿠로시오는 마세를 불렀습니다. 그는 그녀가 당연한 대답을 해줄 거라며 기대하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이루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 이승에서는 영원한 사랑이란 있을 수 없고 사후세계에서의 사랑만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세는 쿠라시오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사랑도 이승에서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지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며 쿠라시오를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쿠라시오는 불안했습니다. 본인에게 보냈던 편지며 같이 죽자고 했을 때 본인의 뜻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녀에 대한 사랑의 본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쿠라시오의 이런 사후세계의 생각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맹신했던 신불, 사이비 종교 교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교리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랑하는 누군가와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는 이런 길을 선택할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본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마스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 했으나 그녀가 본인의 뜻을 받아주지 않자 사랑이 분노로 바뀌어 그녀를 살해한 것입니다. 그녀를 살해한 후 분이 안 풀렸던 쿠라시오는 시신을 훼손하는 상황까지 갔던 것입니다. 사랑은 당신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녀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기회를 놓치면 그 사랑을 다시 찾기 힘들겠지만 그녀에게도 당신이 그녀에게 사랑의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영호는 농촌에서 태어나 매일 아침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논두렁에 물이 잘 빠지고 있는지, 잡초는 없는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논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의 영호에게는 이것처럼 답답한 생활도 없었습니다. 도시로 나가 개인 사업도 해보고 싶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싶었습니다. 농촌에서 어렵게 결혼 생활을 하긴 했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부모가 죄인은 아닌데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내색하지 않았던 부인도 요즘 부쩍 말수가 많아졌습니다. 막내 아들이 제법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딸이야 미술에 소질이 있어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미술을 시키면 된다 치더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막내 아들을 보고 있으면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논농사를 짓는 시골이라서 한 학급에 그렇게 많은 학생 수는 아니었지만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10위 안에 드는 그냥 썩히기 아까운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부인과 며칠 밤을 고심한 끝에 영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로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커버린 아이들을 데리고 대도시에서 자리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문제였습니다. 가장이라고는 하나 아버지와 논농사를 지으며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받아 그렇게 생활하는 형편이라서 40대에 접어든 그에게는 돈 마련은 그저 힘든 과제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호는 아버지에게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애들 데리고 도시로 나가서 살려고 하는데요.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영호 아버지 또한 시골에서 소작농으로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 입장이었습니다. 떠난다는 아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못이 박혔던 아버지는 얼마 후 영호를 불렀습니다. 온돌방에 마주 앉은 부자는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랫목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있던 아들 영호는 혹시 아버지가 노여움을 말씀하시려고 본인을 부른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버지는 아랫목에서 은행 봉투를 끄집어냈습니다. 손등은 갈라졌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굳어 있어 돈 봉투를 둔탁한 손놀림으로 잡을 만큼 힘들게 벌어두었던 돈을 아들 영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불 속에서 끄집어낸 돈 봉투를 장판 위로 끌어다 아들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방 한 칸이라도 장만해. 애비가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구나. 영호는 선뜻 그 돈을 집어들을 수 없었습니다. 돈 봉투를 보는 순간 매일 아침 그렇게 힘들게 새벽잠을 설치며 논두렁을 둘러보러 다니던 기억들이 지나갔습니다. 돈 봉투 위에 영호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얗게 물들은 영호 눈물은 어느새 돈 봉투를 흥건하게 적시었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은 이 한마디를 남기고 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맺혀있는 눈물은 떨어질 듯 말 듯 아들 앞에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아버지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그동안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손주들과 함께 살았던 행복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을 영감들에게 자랑하던 공부 잘하던 막내 손주 녀석의 자랑거리도 없어질 것이고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행복이란 단어가 언젠가 지워질 줄 알았지만
이 순간이 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호는 시간이 나는 대로 부인과 함께 도시로 나가 새 방을 알아봤습니다. 영호가 원하는 방은 그저 저렴한 전세방이었습니다. 볕이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집이 언덕에 있던 지하에 있던 상관없었습니다. 영호는 그렇게 한참을 알아보던 중 그나마 마음에 드는 전세방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막내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입주 시기를 서둘러 전입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했고 있을 때도 불편했지만 그저 착하기만 했던 두 딸과 부인은 불만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돈벌이였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던 영호는 평생을 농사만 짓다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몸으로 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영호는 매일 새벽 우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유 배달이 끝나면 식재료 배송 일을 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고 두 딸은 다행히 인근 여자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마음이 편했습니다. 막내 아들도 다행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배정이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부인과 영호는 집장만을 위해 맞벌이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부인은 건물 청소며 마트 점원으로 하루를 일터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영호도 새벽에 일을 나가면 저녁이 되어서야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가족이 서로 마주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막내 아들 진수가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학교 담임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유를 몰랐던 어머니는 주섬주섬 차려입은 초라한 몰골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첫 대면한 진수 담임선생님은 진수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다. 본인이 담임을 맡은 일에 이런 수재는 처음이라며 감동한 마음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전교 1등을 했습니다. 학생 수가 한 학급에 600명에 육박하는 대도시 고등학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키운 아들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에게 아들 자랑을 풀어놓았습니다. 오늘 진수 학교를 방문했는데 선생님들의 환대를 받았다며 내 생전 이런 감동적인 축하는 처음 받아본다며 아버지의 귀가 따가울 정도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고 싶은 말들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수다가 싫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호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아들 진수 후 전교 1등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역시 피는 못 속인다며 내 당장 노인정에 가서 자랑 좀 하고 와야겠다며 전화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해 말 진수는 학기말 고사에서도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영호와 부인은 담임선생님의 방문 요청으로 또다시 학교로 방문했고, 아버님, 진수가 이대로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준다면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진학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진수 꿈은 공학도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었던 그 꿈은 무르익어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부탁은 이어졌습니다. 아버님, 진수가 모든 과목에서 월등하지만 2,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국영수는 힘들어집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진수를 별도로 조금 더 공부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복도에서 진수 상담을 지켜보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옆반 진수에 밀려 줄곧 2등만 하던 성호는 진수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호도 나름 중학교 때부터 공부 좀 한다는 수재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저런 촌뜨기 녀석이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 2등이란 존재의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 난생 처음 소외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녀석만 없어진다면 목숨과도 바꾸고 싶을 만큼 간절했습니다. 성호의 집에서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까지 줄곧 수제 소리를 들으며 1등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던 터라 언젠간 다시 1등을 할 거라면서 성호 부모의 기대도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마음이 더 복잡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영화, 그 부인은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금 번 돈으로 6 식구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아들 녀석 과외에 딸들은 미술을 한다며 미술학원비에 정말 등골이 휘어질 지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호는 일거리를 조금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영호는 식자재 마트 사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식재료 배송 일이 끝나면 틈나는 대로 식재료를 이곳저곳에 판매해보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배송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밥 끼니를 걸러가며 악착같이 벌어 막내 아들 과외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 진수가 2학년이 되었고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과외를 받은 터라 중간고사의 기대도 컸습니다. 진수는 이번 시험에도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2등을 한 성호는 부모님에게 성적표를 보여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기말고사로 만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수는 2학년 기말고사에서도 변함없이 1등을 했습니다. 3학년이 되자 학생들은 부쩍 말수도 적어졌고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학급의 부류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포기한 뒷자리 문제아들, 어떻게든 대학에 진학해야겠다는 중간자리 학생들, 최상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새벽에 교실에 도착하는 학생들, 그렇게 교실은 살얼음판이 되어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3학년 1반의 진수와 항상 옆반 3학년 2반에 공부했던 성호는 매학년 옆반에서 마주쳤습니다. 전국 모의고사 시험 준비를 준비하느라 학교는 비상이었습니다. 이번 성적으로 유명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몇인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또 감시했습니다. 그렇게 모의고사가 치러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수는 전국 3위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개교일에 전국 3위의 학생은 배출한 적이 없었는데 경사 중의 경사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벌써부터 서울대학 합격이라는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설레발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무실에서는 선생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가 끝나고 긴장이 풀어질 무렵 한참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던 3학년 1반 뒷자리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야! 얼른 담임 없을 때 나가서 먹고 보자. 뒷자리 문제아들은 서둘러 나갈 사람들은 빨리 준비하자며 분주했습니다. 그때 저녁을 시원찮게 먹었던 진수는 야식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허기가 졌습니다. 진수는 본인도 모르게 야식이라는 소리에 뒤쪽 학생들이 있는 방향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때 같이 담 넘을 사람을 모집하던 문제아 한 녀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 학생은 진수야, 너도 갈래? 얼른 가서 야식만 먹고 오자. 한참 동안 그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던 진수는 벌떡 일어나 그들과 함께 학교 뒤 담을 넘었습니다. 배고팠던 학생들은 라면이며 김밥이며 닥치는 대로
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야, 진수는 학교 대표로 공부 열심히 하니까 돈 내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내줄게. 그렇게 허겁지겁 야식을 먹으며 문제아들과 친분이 쌓아갔던 진수는 바지자락이 물드는 줄 모르고 틈이 날 때마다 그들과 야식을 먹으러 학교담을 넘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여러 차례 담을 넘어 야식을 먹으러 다녀왔는데 단 한 번도 선생님에게 적발되어 혼난 적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학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날 무렵 문제아들과 진수는 야식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우리 전에 갔던 데 있잖아. 거기 꼭 다시 가보는 거다. 거기 너무 좋더라. 무슨 나이트클럽이 신분증 검사도 안 하고 막 들여다 보느냐. 식사를 하며 문제아들의 이야기를 무심한 듯 듣고 있던 진수는 수저로 라면 국물을 떠먹던 손을 멈추며 너희들 서울 갔다 왔어? 문제아 성필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바람 쐬러 갔다 왔지. 서울에 가면 뭐가 좋은 것이 있냐며 궁금한 것이 많았던 진수는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진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성필은 그럼 그러지 말고 이참에 우리랑 서울 한번 구경해볼래? 문제아들과 진수는 토요일 저녁 야간 자율학습이 없는 날짜를 잡아 서울 구경을 마치고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물론 진수는 독서실에서 날을 새고 공부를 하고 다음날 저녁에 돌아오겠다고 집에 말을 해두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들을 의심한 적 없었던 영호와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3학년 초라서 1등급 내신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토요일 점심, 진수와 친구들은 터미널에 모였습니다. 친구들은 경비를 위해 십시일반 돈을 걷었습니다. 돈이 없어 쩔쩔매고 있던 진수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나 사실 돈 없는데 어떡하지? 성필은 우리는 친구인데 무슨 걱정이냐며 일단 걷어진 돈으로 출발하자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버스에 올라탄 진수는 출발한 버스 속에서 두근거리는 심장을 애써 손으로 막아봤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진수와 친구들은 나이트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지고 대충 김밥으로 끼니를 때운 성필과 친구들은 차비를 아끼기 위해 나이트클럽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웅장한 클럽의 규모와 번쩍이는 네온사인은 진수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어때? 멋지지? 서울 왔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클럽 입구에 들어선 성필과 친구들은 입장을 못하고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입장료 가격이 인상이 되어 입장료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참을 실갱이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에이씨! 그러길래 저 돈 나는 저 톤독이 놈만 안 왔으면 각자 낸 돈 가지고 입장료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 이거 공탕 치고 집에 가게 생겼네. 그때 성필은 친구들을 이끌고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어차피 우리들은 친구야. 오망하지 마. 성필은 계획했습니다. 외진 곳, 돈 많은 금방을 털어 오늘 같이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성필은 친구들에게 역할을 분담해 주었습니다. 일단 내가 벽돌로 유리창을 뗄 테니까 너하고 너는 금방 왼쪽에 있는 물건을 싹 쓸어 담아. 그리고 너하고 너는 오른쪽, 나는 돈통을 찾아서 들고 나올 테니까. 그들의 역할이 정해지고 한 친구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야!
그런데 진수를 왜 아무것도 안 시켜? 친구들을 둘러보던 성필은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망볼 사람이 없었네. 성필은 망볼 필요도 없이 금방 일이 끝날 텐데 뭐하러 망볼 사람까지 정하냐며 친구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은방 유리창이 박살나며 폭발음이 인근 상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안업체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는 듯 했고 번쩍이는 붉은 불빛이 금은방을 휘저었습니다. 서둘러! 진수 너는 누구 오면 얼른 실어주고! 계획한 대로 두 녀석은 금방 왼쪽에 진열되었던 귀금속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성필은 돈통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찾았다! 돈통을 손에 쥔 성필은 금은방을 나와 골목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참을 망보고 있던 진수는 경찰차 오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난생 처음 겪어본 공포감에 진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진수 귓가에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도망가! 진수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숨이 멎을 때까지 달렸습니다. 그러나 공부만 할 줄 알았지 달리기라고는 해본 적이 없던 진수는 아스팔트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진수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귀금속을 들고 도망갔던 4명의 친구들도 모두 현행범으로 검거되었습니다. 5명의 친구들이 모두 검거되었으나 제일 먼저 도망친 성필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진수 부모는 요란하게 울려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울 경찰서였습니다. 진수가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현재 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영호와 어머니는 그 새벽에 택시를 잡아 타고 택시비 수십만 원을 지불하며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들이 하는 말 모두가 거짓말 같았습니다. 평생 속 한 번 안 썩이고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 한순간 잘못으로 이런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경찰관의 설명을 들은 후 사실을 알기 위해 사건 현장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서 사건 상황을 둘러본 영호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유 배달하며 밥도 굶어가며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금은방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이런 범행을 착하기만 했던 아들이 했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조사가 끝나고 금품을 강탈했던 4명에게는 중벌죄가 적용되었고 진수에게도 처벌은 벗어날 수 없는 결과로 받아들여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진수는 소년원으로 향했습니다.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소년원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결국 학교에서는 이 사건의 소문으로 학교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 두려워 서둘러 진수를 퇴학 처리해버렸습니다. 나머지 학생들도 모두 퇴학 처리했습니다. 진수 어머니는 소년원 앞에 울먹이며 혼자 서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하나둘 머리를 빡빡 밀은 소년들이 풀이 죽은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진수가 철문 앞을 걸어 나오자 진수 어머니는 애써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진수에게 달려가 안아주었던 아들은 그저
먹먹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한참 동안 끌어안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진수를 앞에 두고 뒤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위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 학원비를 마련하느라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며 밥을 굶어 결국 본인이 이겨낼 수 없는 위암에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끌어안은 어머니를 앞에 두고 차마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진수는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글썽였던 진수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차마 고개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모습을 보고 싶다며 가까이 와보라고 했고 아버지는 그저 자랑스럽기만 한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너를 1등급 아들로 기억하고 있단다. 진수는 그 이후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해 검정고시를 합격했고 원하는 인류대학은 아니었지만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진로를 바꾸어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졸업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